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뉴스리 9월 2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수요일 주식시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마치 공포 더하기 공포, 아니죠. 공포 곱하기 공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욕 증시 제대로 반등 못하고 있고요. 전 세계는 영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당장 대한민국은 환율이 1,400 이제 40원을 돌파하고 50원, 60원, 1,500원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집 나간 외국인들은 전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예쁘게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경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어떤 불안감을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좀 해줘요. 예를 들면 뭐 공매도를 좀 금지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은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든지 그냥 전 정권 때려잡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은 실질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0월 증시 전망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 거고요. 9월 26일 화요일 뉴욕 증시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저는 지금 같은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의 의견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10월달 증시 전망 교보증권은 코스피 2200에서 245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에서 2580포인트,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코스피 하단 210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코스피 밴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9월 28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는 2200이 깨졌고요. 하락 이유를 보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2100도 깰 수 있을 것 같은 공포를 주고 있죠. 그래서 10월달 증시 전망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이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좋을 거다. 게다가 3분기 기업 실적 뭐 그닥 기대할 필요가 없다.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진작해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2600포인트를 노래 불렀던 국내 증권사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쎄하니까 지네들이 먼저 더 빠질 거다, 안 좋을 거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9월 26일 화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43% 하락, S&P 500 0.21% 하락, 나스닥이 0.25% 상승했습니다. 쓸카드가 많은 미국은 자기네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2018년 4번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염려된다라는 명목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요. 물론 주식시장도 저렇게 개차반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30년짜리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11월달, 12월달 금리 인상을 동결하지 않는 한, 즉 인상하는 한 이 금리 인상은, 금리 폭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냉각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저도 이렇게 뭐 CNN 같은 이런 그 미국의 뉴스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보면 확실히 뉴욕 증시는 지금 11월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 뉴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태평성대 같지 않습니까? 환율이 1,440원인데 1,500원이 눈앞에 있는데 뭐 그닥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국은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이유를 지금 현재는 영국에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생존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MF는 영국의 최근 경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월 달 영란은행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도 생각하고 있죠. 자, 제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영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미국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국 애들이 유럽연합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브렉시트를 강행했고, 그리고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만의 어떤 그 스타일을 만들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좀 어렵다라는 거를 영국 애들은 모릅니다. 답답한 애들이죠. 자, IMF에서 최근 영국의 경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IMF만 문제일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떤 예를 들면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카드 대란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신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2년 경제 이슈는요. 첫 번째는 디폴트고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디폴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올해 연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죠.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글로벌에서 살고 있는 이 국가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위기를 신호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연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2년 경제 이슈는 디폴트인데 그 디폴트가 완전히 전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디폴트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유동성을 적당히 좀 소화시킬 정도의 디폴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미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 그리고 폐쇄적이지만 중국도 어쩌면 할 정도로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국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연준은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댈 생각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될 때까지 경제가 침체가 되건 말건 주식시장이 폭락하건 말건 흔들림 없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지만 걔네들은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죠. 자, 이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비둘기 성향의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연설을 보면 내 견해는 대략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중간값과 일치한다. 지금 미국의 금리 중간값은 올해 연말 4.4% 정도 되니까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75bp씩 두 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쿨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자, 연준이 적절하고 공격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되돌아가려면 오랫동안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제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던 숙제를 미뤄왔던 그 부작용이 지금 어마어마한 흑폭풍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마치 나는 모르세 하면서 나는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무조건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발언들이 쟤네들이 일부러 저러나? 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아, 이게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결국 시장에 공포를 때려 넣어가지고 시장의 자산 가격에 이 버블이 꺼지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겠구나.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경제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라는 멘트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1년 동안 대한민국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 620조가 증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가계 주식 자산이 올해 연초 42조 달러에서 6월 말 기준으로 33조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6월 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6월 달까지 어느 정도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7월 달, 8월 달에 잠깐 숨 쉬는 듯 하다가 지금 9월 달에 다시 꼬꾸라지고 있죠. 따라서 6월 말 기준으로 33조 달러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3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 가계 주식 자산 더 떨어졌을 겁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죠.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상승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부동산, 이런 것들의 자산 버블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돈다방 미스리에서 우리 인류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동성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드렸잖아요.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그때도 미국 기준으로는 적정 기준금리가 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정 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그 풀렸던 유동성이 좀 회수되는 그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2015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을 4번 한다고 했는데 4번 못하고 겨우 한 번 하면서 2017년에 3번, 2018년도에 4번 이렇게 속도감을 좀 내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먼저 꺾이기 시작했고 그 공포를 느낀 연준이 2019년 원래는 25bp씩 한 번 혹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금리를 오히려 25bp 인하한 거죠. 코로나19 직전까지 연준은 미국 기준입니다. 연준은 유동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여전히 시장에 풀려서 날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준이 2019년도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 금리를 한번 살짝 인하하면서 2020년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올렸던 기준금리 다시 다 제자리로 내려놓고 엄청난 돈을 풀어낸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달인가요? 코스피가 막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고꾸라졌고 그 고꾸라진
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해, 물론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지만 엄청난 돈을 때려놓고 제로 금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유동성은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라니까요. 그게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경제 전문가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황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멀리 봐야죠. 자, 그래서 다시 저의 시황관을 좀 정리하자면, 저는 그런 시황관을 가지고 올해 코스피 하단을 225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 문제라든가 이 저질러 놓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외국계 투자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이해가 안 가는데, 세계 최초라고 하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그러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 시절에 선제 타격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주식시장 유독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방송 녹음 직전에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죠. 이제 무디스와 S&P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2169포인트가 됐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침에 매물대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장중에 저점을 찍고 종가에 확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웬만큼 좀 괜찮게 시작을 하다가 또 주식시장을 확 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종가는 또 저점 대비 또 살짝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되게 무섭죠, 지금.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꽤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도 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파란만장하게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잠수전, 우주전까지 다 치른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가하는 지금 주식시장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희망 고문 같은 건 하고 싶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저는 이럴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올해 코스피 하단 2250포인트까지 제시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2250포인트 제시했을 때 어떤 분들은 미친 거 아니야? 야, 왜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내려가겠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주 길게 보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무섭다라고 느끼게 할 겁니다.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선수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가 2% 빠졌다, 코스닥이 3% 빠졌다,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요, 코스피 세 자릿수가 빠지는 걸 봤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괜히 3% 빠졌네, 2% 빠졌네,
뭐 몇십 포인트 하락했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무서워서 현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장입니다. 왜? 사면 빠지거든요. 사면 빠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닥이라는 모습이 확 빠져가지고 어느 시점에 저점을 딱 찍고 V자 반등을 확 할 것이냐. 그런 때는요. 제가 딱 한 번 겪었거든요. 언제? 9.11 테러 때. 거의 모든 종목이 하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빠지고 그리고 바로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악재는 9.11 테러 악재가 아니거든요. 유동성의 악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점인가? 하고 들어가셨는데 또 빠져. 아이고 이게 저점이 아닌가 봐. 끝난가 봐. 나 손절.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개인들이 살짝 올려주면 이제 반등하고 가나 보다라고 샀다가 다시 빼면 손절하고 손절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종목을 살짝 올려놓고 그럼 개인들이 다시 또 올라가나? 그리고 또 사면 또 하락하고 개인들을 미치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의미냐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윤석열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진짜 윤석열 때문에 진짜 2,000포인트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따위가 무너뜨릴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돈 많은 자산가야. 그래서 뭐 그동안 이 돈다방 미쓰리를 잘 들었어요. 저놈 가시나가 3,000포인트 안 된다고 팔라고 하네. 그래서 연초에 팔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매매도 자주 안 해. 현금을 계속 갖고 있어. 돈다방 미쓰리는 계속 들어.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2,000포인트는요. 윤석열 따위가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매가 2,250포인트였는데 투매가 나와서 어쩌고 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제 한 바닥 정도 되나? 그럼 좀 사볼까? 하는 거죠. 사서 빠진다고 그 사람들은 손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면 절대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게 주식을 사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저점이라고 샀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꿈 깨세요. 절대 주식시장 특히 지금같이 공포스러운 바닥 장세에서는요.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게 할 애들이 아닙니다. 시장은. 즉 그 얘기는 제가 그랬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 거예요. 계속.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감히 주식할 꿈도 못 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한번 사볼까? 하고 이렇게 노리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샀다가 빠지면 손절한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요. 그럼 결국 뭐 합니까? 나 이제 주식의 주자도 안 쳐다볼 거야. 컴퓨터에서 영웅문을 삭제해버립니다. 계좌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털릴 때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시호가에 반대 물량이 나오는데 그게 하한가로 체결이 되면 좋은데 하한가로 체결이 안 되니까 물량 소화가 덜 되고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그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요, 얼굴을 확 바꾸고 반등할 겁니다. 늘 그래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9.11 테러 때도요. V자 반등이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V자 반등했다고 뭐 테러 공포 없었습니까? 그때는요 더 무서웠어요. 그때는 지나가다가 검정 비닐로 봉다리만 있어도 무서웠습니다. 하얀 가루만 보여도 무서웠어요. 거기에다가 9.11 테러로 인해서 전쟁 날까봐 주식시장은 더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니까 V자 반등을 한 거고, 그 이외에 금융위기라든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란, 뭐 대우 사태, 뭐 SK 사태 이럴 때마다 바닥에서의 나타나는 움직임은요, 개인들에게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지금 바닥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그때는 바닥이 아니야. 그때는 더 빠질 것 같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의 주식을 사봐야겠어.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나 바닥이다? 이제 사라? 절대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20년 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매번 이런 과정을 겪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래 지금이 기회야 그러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주식으로 돈 번 주린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매번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 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 주식시장을 저점에 사지 못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주식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요? 물론 여기에는요, 아까 제가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은, 영국을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자기네들의 문제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 여러분 디폴트 됐나요? 아니에요, 아직. 영국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서 저거 효과 없을 거야. 오히려 지금 영국 경제 안 좋은데 영국 경제를 더 후지게 만들 거야. 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죠. 중국은 폐쇄시키는 바람에 지금 진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뭐 이제는 뭐 5%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2%가 나오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자, 영국 얘기를 배제하고 여러분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8월 중순부터 빠졌죠. 8월 중순부터 빠진 이유가 뭡니까? 9월달 FOMC 회의가 이제 점점점 D-Day 30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9월 초에 발표된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무색해할 만큼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7월달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8월달 FOMC 회의가 없을 때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2023년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쓸데없는 희망을 생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남아있는 11월달, 12월달 금리 인상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진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연준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절대 금리 인상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죠. 미국 문제로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뭐가 걸립니까? 영국이 걸려요.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가난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윤석열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럴 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뭐 얼마가 날아갔고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갔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보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제 유가 지금 80달러 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월달 한 중순 정도? 일단 10월 초에 발표하는 9월달 고용지표 크게 둔화되고, 그리고 10월달 중순에 발표되는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되고 이러면 갑자기 주식시장 분위기는 확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준은 영국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경제가 걱정돼서 인플레이션 2%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뒤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요, 평정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쓸데없이 흥분하거나 쓸데없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도요, 저 개인적인 얘기만 해드리면 장 중반에 엄청 빠지던 종목들이 장 막판에 또 고개를 이렇게 위로 돌립니다. 개인들은 절대 매매하기 따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리 뭐 2000포인트 깨진다, 뭐 17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코스피 3300 됐을 때 그때 6월달, 7월달 됐는데 연말까지 3700 간다 그랬어요. 그때 3300인가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3700이면 그래봤자 3,400포인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전망을 제시했을까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전문가들이 계속 고고고고 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3,700 간다고 한 사람들 다 개소리다. 흥분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공포스러워요? 저는 이런 경우 엄청 많이 겪어봤습니다. 설령 저는 2000포인트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전문가들 말대로 2000이 깨진다며 뭐 달라지나요? 아예 깨지려면 그냥 빨리 깨져버리든가 9.11 테러 때처럼.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자꾸 그냥 전문가들이 그냥 겁나는 얘기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0월 중순에 코스피 시장 반등만 해봐봐 아주 그냥 응? 다들 저 뜯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뭐 2000포인트 깨지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만 다 쥐어 뜯어버릴 거야 내가 아주. 자,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평정심.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주식시장이 급등해도 급락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좀 속상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올리는 이유가 오전에 국짐에서 MBC 찾아갔잖아요. 저 그 방송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그 경찰들 어마어마한 경찰들이 그 시민들 이렇게 애워쌌죠. 그 국짐당 그 권성동부터 시작해서 그 꼬라지들을 보니까 막 그 상암동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거든요. 어쩌면 전 행운이만 아니었으면 정말 택시 타고 갔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작지 않거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안 쓰고도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택시 타고 달려가서 제가 이 새끼만 욕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 이 윤석열 정부와 저 국짐당과 저 모질이들 저것들 때문에 막 감정이 막 뒤죽박죽하지 주식시장 때문에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거의 목계 같아요, 목계. 어떠한 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뭐 손절 타임 지났어요. 어떻게 손절하냐?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시황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딴 데 다 돌아봐도요. 저처럼 시황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황이 굉장히 한결같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 뭐 2017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고, 뭐 얼마를 했고, 이런 과거 그 역사 히스토리를 쭉 되풀이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 시황을 바꾸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지 않는 시황이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같이 시황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장 내일 오른다, 뭐 내일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황을 보는 거는요. 저는 저를 따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선택하셨고 돈다방 미쓰리가 뭐 딱 돈이 되게 해드리는 건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귀 팔랑팔랑거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여러분들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요.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예, 제가 시황은 잘 보지만 아직 시사 부분은 부족한 게 많아서 내일은 새날 방송 출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새날에서 대체하고요. 저는 금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